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 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저는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라라는 등 일관되게 강한 어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자세와 태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본인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한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있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본인은 어떠한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현금과 그리고 시계를 받았다. 그리고 책을 출판 기념회 때 일부 샀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전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혹시나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혹시나 사실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정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본인은 이제 통일교의 수건으로 알려진 해저 터널을 반대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통일교와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이제 접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유인이 있어야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결국 나는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 이제 통일교에서 계속 수건 사업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접근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그런 대목이 읽혀지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일교 입장에서는 집중하고 접근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난 지속적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교의 입장과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통일교 입장에서도 금품을 줄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소환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 관련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전재수 의원 관련한 이 금품 수수 진술이 사실 유영우 본부장으로부터 이제 나왔었고 이것을 특검 측에서 사실 선별적으로 취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직무유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례적으로 보일 만큼 8일 만에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소시효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경에 이 돈을 받았다, 시계와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서 만약에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된다면 공소시효 7년이기 때문에 네. 만료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빠르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뇌물죄로 간다면 공소시효를 조금 더 벌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이것을 기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의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또 아예 그런 사실이 없을지 이런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그 통일교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 가운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을 가장 먼저 소환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정말로 경찰 입장에서 유력한 증거를 입수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 더 명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면 증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지만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지금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쳤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이제 통일교에서 이런 현금이 승인됐을 때 한학자 총재 승인 없이는 이렇게 돈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뭐 임종선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 조사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진술 내용까지 이제 종합해서 지금 이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먼저 이건 조사를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로 이제 밝혀지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찰은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당시 각종 명품 등 구매 이력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구매 경로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떠한 뭐 명부라든지 구매 이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품으로서 전달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 명품 시계에 대해서 역추적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어디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얼마에 구매를 했고 어느 시점까지 특정이 된다면 그때 시점 당시에 혹시 전재수 전 장관과 만나서 어떠한 이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만남 그 자체가 이제 그 전후에서 성립한다면 이것을 이 사람에게 이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준 것이다라고 입증을 해볼 수가 있는 길이 열려서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역추적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구매 이력이라든지 그 시점이 특정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막바로 전재수 전 장관에게 바로 들어갔다라고까지 입증이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동석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이후에 만약 시계를 착용했다면 그걸 목격한 사람들, 결국에는 물적 증거로서 접근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인적 증거로서 사람들의 진술이 모이게 된다면 유의미한 어떠한 증거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일교 의혹 수사에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경찰이 좀 이 밖에 어떤 수사에 좀 집중할까요? 일단은 오늘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좀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뭐 지금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이체를 했다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시기가 언제고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 과연 전재수 전 장관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것인지 뭐 이런 대가성 유무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비교 대조하고 하는 게 펼쳐질 텐데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사실 진술을 좀 바꾼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이 뇌물이든 정치 자금이든 제공을 했으면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줬다라고 진술을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신문에 나와서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제3자의 전원이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나머지 객관적인 물증들도 이 진술과 비교를 했을 때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대조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그런 물증들도 좀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또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와 샤이니 멤버 키에 이어서 유명 유튜버죠. 입 짧은 해님도 주사 이모 연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 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화에서 주사이모는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해. 햇님이는 3번 먹는다고, 심하게 먹는 날에는 4번도 먹어라는 말을 하고요. 또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 가라는 등 약을 전달하는 정황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짧은 햇님은 주사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뒤이어 밝힌 공식 입장에서는 논란 중인 이모 씨와는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라고 믿었다면서 바쁜 날 이모 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지만 제가 이모 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사이모의 과거에 대한 제보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제보자가 주사이모는 한국인으로 의사 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있는 걸로 안다며 전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고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사이모는 어제도 SNS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게 맞다며 대학 사정으로 4년 전 학교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올렸고요. 또 SNS 프로필에는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지만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의 여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유명 유튜버 입짧은 햇님도 일단 주사임으로부터 진료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약만 받았을 뿐 링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사건으로 이 논란이 결국 불거졌고 키 씨가 입장을 밝힌 것을 아마 지켜본 이후에 입짧은 햇님 역시도 본인도 이 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키 씨와 입장 발표가 굉장히 좀 닮은 부분은 본인은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서 처음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됐고 당연히 나는 그래서 의사인 줄로 믿고 약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의사가 내 집에 와서 뭐 약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을 해서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후 관계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받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뭐 나는 약만 먹었고 링거는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게 된다라든지 본인의 행위가 뭐 크게 축소된다라든지 이런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무면허인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입짧은 햇님의 방송 이 활동 중단이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가 박나래 씨와 분쟁 중인 그 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지만 약을 대신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 대리 처방 의혹으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 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펜터민 소재로서 이제 약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분류하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로 이제 그 일컬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로부터 이제 어쨌든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입짧은 햇님 씨가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박나래 매니저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지금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약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대화 내용처럼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게 또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사이모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의료법 위반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주사이모라는 여성은 여전히 자신이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비교적 확인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사실 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일단은 명단이 없는 걸로 확인했고, 그리고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실제 전국의 의과대학이 이제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라는 확인을 또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부분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몽고에 뭐 포강의과 대학이 존재했고 거기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본인이 활동을 했더라도 한국에서 약을 처방하고 한국에서 링거를 놔주고 고주파 기기로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쨌든 중국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의료법 내지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뭐 명예 내지는 나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법적인 쟁점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주사 이모가 SNS에 분치라는 것들과 어울려 놀지 말아라라고 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 관련해서 어떤 방송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분치라는 것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키씨라든지 지금 입장을 햄님이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발표 내용에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의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속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격한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주사이모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박나래 씨, 키 씨, 입자변 선생님 이렇게 세 명뿐일까?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름아름 주변에 이렇게 이 소개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뭔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너무나 농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구를 저격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연예인들을 저격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 아픈 소식이죠. 자타공인 한국 연극계를 대표해온 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중 오늘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 보고 오시죠.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러고 깨어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설 수가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쓰더라고요. 네, 2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던 당시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앞니가 많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화 배우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영국에서 연극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 이후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암투병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2년 8월에 이제 영국에서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이제 쓰러졌고요.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뇌종양이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인터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뇌종양과 나는 그냥 친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윤석화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향년 69세입니다. 일단 향년 69세 동안 활발한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극 인생이라든지 뮤지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고를 하고 회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담하게 이렇게 본인의 투병 생활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하지만 이렇게 별세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에 놀란 분들도 조금 계셨는데 그러니까 잠시 그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윤석화 씨 관련해서 오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오전 5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또 이거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또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오보였고 지금 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중하긴 하지만 호흡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정정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잘 이겨내시고 이제 이런 좀 건강이 회복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이 본인이 이제 이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도 자연 치료를 받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치료보다는 자연 치료를 하면서 뭔가 호전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조금 더 이제 대중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공인인데 사실 이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수술이 힘겨웠기 때문에 앞니까지도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섰던 거는 본인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 본인의 이런 색채를 드러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소식이 많이 좀 대중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화 씨 하면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정말 멋진 여성의 대명사였죠. 연극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드라마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 그 광고 속 노래도 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이스크림부터 커피 그리고 뭐 음료 CF까지 광고를 정말 섭렵을 했던 1세대 연극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이러한 광고송이라든지 이 카피라이터들이 이 명언을 사실 남긴 것들이 있는데 나도 알고 보면 뭐 부드러운 여자예요라는 그런 그렇죠. 이제 커피 광고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아이스크림 광고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노래도 친숙하게 불렀던 그런 배우로 회자가 되고, 영화면 영화,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원래는 연극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연극까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정말 최고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런 배우 중에 하나이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당당한 여성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남성 팬들도 물론 많았지만 윤석화 씨를 응원하는 또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별세한 윤석화 배우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의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가려주세요. 어차피 안 되시니까요. 선생님, 촬영하지 마세요. 촬영하시면 저희가 입장을 못해요. 촬영하시면 저희가 입장을 못하니까 촬영을 하지 마시고. 아니 재판정에 들어갈 때도 다 촬영하는데 왜 이게 촬영? 후송 과정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영상 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왔고요.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 대한 1심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지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유죄로 나오긴 했지만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경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에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공동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그리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의사 기능이 중단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1심 선고를 내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영상 저희가 보고 왔는데, 자, 교도관들이 취재진의 촬영을 막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이건 뭐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서 그동안 이제 내려왔던 지침 자체가 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호송 촬영을 하는 부분도 막고는 있거든요. 근데 원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송차가 들어가고 나면 셔터가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애초에 이제 취재진이 그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군사법원에 이제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셔터가 이제 뭔가 이제 막힌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 저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면 또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도관 입장에서 애초에 이제 내리는 시점에서 이 옷을 가려서 이제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지침 자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했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재판 전의 모습 보셨고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이런 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사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이제 사령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대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마치 본인은 이제 내란을 유죄 확정 짓고 질문을 한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람이지 내가 아직 그렇게 확정이 된다라든지 아직 나는 이제 다투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으로 보이고, 당시에 사실 초반에는 이 증언 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답 안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증언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는 또 필요한 대목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다른 본인의 재판에서도 보였던 그러한 재판 태도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이 수사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가 저 통신사에다가 실시간 어떤 위치 추적해달라고 얘기할 때 야, 명단 대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이놈이 뭐 아무리 뭐 야전통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런 놈이 방첩 사령관 하나, 그런 생각 들었죠. 네, 그러니까 수사도 모르는 자에게는 지시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를 하면서도 지금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이나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 큰 틀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 진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수사의 시여자도 모르는 그런 이제 행동이었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건데, 결국 이제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그럼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아니면 이제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위치 추적을 해서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아는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존에 이제 뭐 여인영 방첩 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다라고 해서 본인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제 뭐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법원의 재판부에 이제 호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계엄이다, 뭐 비상계엄이 아니라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전제를 깔고 계속해서 유리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의 그런 진술 태도와 뭐 달라진 부분은 없고 계속해서 일관된 그런 증언 태도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신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징계를 받는 군인들에게 내 결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직접 지시를 한 건 없다 이러면서 혐의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돌아간 뒤에 윤 전 대통령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냈는데, 청년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정치 활동 내지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좀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응하되, 하지만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나의 행위는 정당했다, 내가 그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북을 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재판에서 나왔었고,
있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녀같이 생각이 돼서 온전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내가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석해 보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 당시 비상계엄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그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러한 것이 본인의 재판에 어떠한 득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뭐 자료나 아니면 유리한 정황으로서 사용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단순히 이제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그냥 정치적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생일을 맞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들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못 먹는 귤이 왔다라는 글이 잇따랐는데요. 결국 제주 서귀포시가 나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근 SNS에 올라온 못난이 귤 모습입니다. 얼룩덜룩 곰팡이가 잔뜩 튀어 있는가 하면 새똥까지 묻어 있고요. 누가 봐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죠. 작성자는 못생겨도 맛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에 못난이 귤을 주문했더니 새똥 묻은 귤이 왔다며 귤을 밭에서 캔 거냐라는 내용을 태그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 주고 쓰레기를 샀네, 돈 받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네라는 등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에 분노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 서귀포시는 어제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뿐 아니라 부패나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되고 이 같은 비상품 감귤을 택배나 SNS 등을 통해 직거래하게 되면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농가와 소비자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파치귤, 그러니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소 생김새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귤을 판매했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파치귤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못난이 감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하지만 사실 맛에는 또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예. 뭐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귤 자체를 이제 받아보고 났을 때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놀랬던 게 이게 곰팡이가 피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껍질이 말라 있다든지 안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과연 먹을 수는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특히나 이제 인플루언서가 팔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뭐 껍질이 얇고 속이 꽉 찼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맛에는 뭐 영향이 없고 당도로 따지게 되면 뭐 15에서 18 정도 브릭스다라고 하면서 정말 괜찮은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받아보고는 너무나 이제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환불 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런 글은 돈을 받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뭐 조례 위반,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의 유통 제한을 두고 있고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검사라든지 표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부패하거나 변질이 있어서 위해가 먹었을 때 이제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곰팡이 핀 사진을 걸어두고 광고를 하고 이걸 사세요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표시광고법 위반은 없는지 또 분명히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상거래법의 위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단순히 환불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m짜리 무빙워크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마곡역 근처에 실제로 있는데 탁상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서울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는 무빙워크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길입니다. 10걸음 정도 걸으면 끝나버릴 것까지 짧고요.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아니라 이 보행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 황당한 무빙워크, 대체 왜 만든 걸까요? 강서구청장은 시민 질의를 받고 올린 글에서 지하 연결 통로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강서구에서 적극 건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측이 사유지 구간에 설치하는 걸 반대해 공공부지에만 설치하는 걸로 결정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행로에만 5m짜리 무빙워크가 설치가 됐고 그러니까 사유지 구간부터는 뚝 끊긴 겁니다. 강서구청장은 무빙워크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설치하고 철거하는 건 모두 세금 아니냐, 계획하고 승인한 무능한 실무 라인들에게 책임을 묻자 등 강서구와 서울시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 무빙워크가 사실 논란의 중심이 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5m면 너무 짧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몇 발자국 안 가서 다 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 인가를 해줄 때 조건 자체가 이제 무빙워크를 설치를 하는 걸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인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설치를 하게 된 건데, 근데 대신 인가를 내주면서도 길이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길이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5m 있는 둥 마는 둥한 무빙워크가 지금 설치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네티즌들이 반응을 하기를 뭔가 이제 이때 당시에 워킹머신이나 설치 미술 같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걸어가면 부스터 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말 탁상 행전의 표본인 것 같고, 이게 진짜 설치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었지만 이걸 철거를 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준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구청은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혈세 낭비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도 또 돈이 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말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빙워크라는 것은 사실 걸음걸이를 이제 빠르게 좀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아서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것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성에 조금 집중을 해봤더라면 5m짜리 무빙워크는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국민 세금을 쓸 때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